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한국 철학, 동서양의 철학자들, 철학 사상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보는 인문학열전 철학 시리즈. 오늘은 우리 한국 철학의 중요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지성과 감성을 대변한다. 그리고 실천적 이론가의 삶을 살았다 하는 그분이요. 조선 후기의 대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8년간이라는 장구한 유배 생활 동안에 그이가 남겨놓은 그 많은 저술들이 있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 또 그 밖에 그의 생애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연에 대한 애정들 말이죠. 다산 정약용 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산 선생의 향기를 전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금장태 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모시고요. 다산 선생의 지성의 향기 한번 흠뻑 맡아보시죠. 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이신 금장태 선생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금장태 교수님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고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전 자체의 재현이나 해석 이 부분에 더 이제 치중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정신의 현대화, 오늘 우리 시점에서 그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더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금장태 선생님은 고전이 갖고 있는 현재적 의미, 그리고 또 유학이라고 할 때는 그 종교적 어떤 성격들, 이것을 좀 선양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유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20세기 이제로 넘어오면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역사가 단절됐던 시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우리 정신 문화의 뿌리가 어떤 면에서는 단절돼서 그 전통과 현대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이제 발휘하려면은 그 정신적인 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유교의 정신적인 뿌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생명력은 종교적인 신념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오늘날 사실은 그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런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 사람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경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종교적인 신념의 그 뿌리를 이제 유교 속에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유교가 과연 우리 시대에 와서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변모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시대에는 유교에서 과연 무슨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금 선생님 경우는 유교의 시대 정신을 좀 강렬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성격도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네. 자, 금 선생님의 관심사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가 동양 고전, 특히 한국 철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옛 선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나 어깨를 나란히 걷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산 선생은 그 인격적인 성실성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그 학문적인 정밀성, 이론적인 논리의 치밀함, 이런 점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다산 선생을 만나
읽으면은 다 선생이 글을 읽으면은 머리가 서늘해지는 그런 아주 상당히 그 깊은 인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 제가 가장 깊은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뭐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철학적 접근도 있고 역사적 접근, 문학. 이 국문학하는 사람들도 애절량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막 가슴을 네. 너무나 아프게 하는 예, 예. 그런 시편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 태도와 감성이 잘 이렇게 조화로운 분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예. 되는군요.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한 그 해에 정약용은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성우학파의 선배들 따라 성우 이익의 유고를 읽고 실학의 뜻을 두게 된다.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등 북학파의 인물들과도 우정을 나누었다. 이후 그의 나이 22, 세자 책봉을 축하는 경의 초시에 합격하고 정조 임금과 만나게 된다. 정조는 정약용에 주목하고 정약용의 나이 28에 그는 문장력을 인정받아 초계 문신으로 뽑힌다. 수학 능력이 뛰어난 정약용은 정조의 명을 받아 배다리와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정조의 사도세자 복원의 뜻을 적극 지지했다. 정조의 옆에는 늘 정약용이 있었다. 그러나 곧 시련은 다가왔다. 정조가 승하하고 11살에 순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그를 모함하려는 노론벽파의 의도에 따라 그는 투옥되고 유배되었다. 긴 18년간이라는 전남 강진으로의 유배 생활은 고독했지만 그를 새로운 사상으로 이끌었다. 다산문답, 주역심전, 아방강역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뛰어난 저술로 사상을 완성해 나갔다. 그리고 순조 33년, 너무도 멀리, 너무도 오래 떨어져 있어 애절하기만 했던 아내 풍산 홍씨와 결혼한 지 60회 되던 날, 다산은 운명을 달리한다. 아무래도 다산하면 그가 이제 역사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그를 알아본 사람, 주군을 잘 만난 그렇죠. 거죠. 정조 임금과의 만남일 텐데 네. 그 전후 맥락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말 다산의 삶에서 정조 임금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 정조 임금이 특별히 그 학생들을 배양하고 이런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그 불러서 직접 이제 그 상도 주고 이렇게 그 문답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겠네요. 그러면 엄청난 격려죠. 예. 다른 임금님들한테서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치 않죠. 근데 다산이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다산 자신은 성호학파에 속하는 학자인 걸로 인정은 되지만 예. 그러나 딱 다산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따로 선생님이 없어요. 예. 근데 정조 임금이 다산의 선생님 노릇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대학생 시절에도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 문제의 답안을 제시해주고 그 답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다산은 자기 임금을 선생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임금을 스승으로 네, 뒀다는 그렇죠. 건 참 예. 그 사례가 없는 일일 텐데 말이죠. 원래 임금의 뜻은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스승 노릇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구체적인 직접 좀 사제관계처럼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게 예.
지도해주는 선생 노릇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예. 그리고 또 그 벼슬에 나간 후에 다산을 정조대왕이 얼마나 총애했는지 친구처럼 같이 놀기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임금과 이제 신하가 아주 그 신하도 이제 젊은 하위직의 신하가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말로 이제 놀이를 하는 경우죠. 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과 한문을 이제 같이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인데, 보리뿌리, 이런 말은 보리 맥자고 뿌리 근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리뿌리에 맥자와 근자를 붙여서 보리뿌리 맥근, 이런 우리말 느낌과 동시에 한문을 표현한 거죠. 매끈하다 할 때 예, 느낌도 매끈하다. 있고 원뜻도 있고. 보리뿌리라는 뜻도 있고. 예. 그런 말을 같이 이제 대꾸를 만들어 달라 하고 이제 정조 임금이 제시하면 다산은 예를 들면 오동열매, 오동나무 동자와 열매 실자, 오동열매 동실. 그러니까 동그랗다 이거죠. 예. 오동열매 동실. 예. 이런 대꾸를 하면서 그 즐길 정도로 친구 같은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하를 총애했다는 얘기죠. 네. 신하된 그 다산 선생도 뛰어난 인재였으면 네. 틀림없지만요. 네. 그 인재를 알아보고 그렇게 같이 놀아주고 일을 맡기건 정조 임금이 참 뛰어난 인물이다. 세상 그럼요. 얘기 드네요. 네. 우리 어진 그린 김홍도 네. 일대기를 보면 예. 또 정조 임금의 사랑을 받은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숱한 그 군왕들이 있어도 이렇게 사람을 특별히 아끼고 위에서 길러내고 이런 모습으로 정조가 참 두드러지다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산, 정말 위대한 다산이 일구어지는 데는 그렇게 좋은 군주를 만났다는 것도 있고 또 가족적인 배경이 있더군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다산 선생 누나의 남편이 이승훈, 형의 처남이 이벽, 이승훈의 외삼촌이자 또 이익의 종손인 이가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다산 선생을 둘러싸고 그렇죠. 있는 인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호 이익 선생의 그 학맥을 이으면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곁에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그 성호의 학파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갈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의 초기 제자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호 선생의 그 실학적인 사상의 폭 중에서 성호 선생이 그 실학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서학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천주교 교리 속에 갖고 있는 윤리 사상이라든지 또 서양 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했던 그런 경우죠. 예. 그런 면에서 이분들을 공섭하라, 서학을 비판했다 그래서 공섭하라 그러고 후기 제자 이가환이든지 권철신 이런 분들은 그 제자들 중에 젊은 쪽에 속하는 인물들은 서양 과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예. 그러면서 훨씬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었죠. 그 다산의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다 그 성화파, 신서파의 진보적 인물들이 그 핵심적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다산 선생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천주교에 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천주교 세례도 받았어요. 요한이요. 요한이었던데 다산 선생이 세례를 받아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 나중에 천주교를 어떻게 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천주교에 대한 재해석의 입장에 서게 된 겁니까? 그 경우의 해석이 너무 양극적인 해석이 있어서 네. 일단 그 교회사적 입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그 문헌이 그 이 달레란 사람이 조선 천주교회사라는 것을 썼습니다. 네. 그 프랑스인인데 그 속에서는 다산이 돌아갈 때 그 처음에 천주교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이 배교를 하고 네. 그러면서도 항상 그 배교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살다가 만년에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종부 성사를 받고 천주교인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반면에 이제
여유당 전서의 다산 저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여유당 전술의 그 어디에도 그런 사실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증거가 다른 증거가 없어요. 양극적인 해석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 신앙을 떠난 이후에 그 자기가 일종의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천주교 신앙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았을 때 그 다산에게 비난이 집중되자 자기가 변명하는 상소를 올린 게 있습니다. 1797년에 올렸던 상소인데 그 상소문에서는 자기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과 그 천주교 신앙을 떠나는 그 과정과 또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적인 태도를 갖는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 그 상소문에서 보면 분명히 배교자예요. 근데 다산 사건의 행적을 어디를 봐도 그 상소문을 제외하고는 다산 자신이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적 태도를 취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산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었죠. 저 사람은 도저히 공개적으로 천주교를 비난하는 행동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을 했는데 그러나 다산이 만년에 과연 천주교 신앙을 가진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산 사상 속에 다산의 그 경전 해석, 유교 경전 해석의 해석을 통한 사상 속에 저 생각에는 천주교 신앙의 빛이 깊이 침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천주교 신앙의 불을 끈다면 다산 사상이 전혀 다른 조명의 세계 속에 놓이게 될,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선생의 신앙이 뭐 어땠는가가 사실 네. 우리의 관심사일 수는 없고요. 예, 그렇죠. 다선 선생이 유교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했을 때 지금 금 선생님 말씀은 예. 그가 천주교를 버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네. 그의 유교 연구의 내용 핵심에는 예. 분명히 천주교적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선 선생의 기독교적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서학이 갖고 있는 근대적 합리주의 정신 네.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네. 맥이 닿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말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다선 선생의 행적 중에서 그 이제 벼슬길에 있을 때 네. 이제 업적들입니다. 네. 우리 교과서에서도 먼저 네. 그걸 접해갖고 다선 선생을 기억하게 되는데 수원성 축조에 네. 이제 일조를 했다든가 네. 거중기라고 불렀나요? 네. 그 우리 기중기도 있고 기중기? 인기도 있고 네. 거중기와 인중기 말하자면 들어올리는 것과 끌어당기는 것 두 예. 가지가 있죠. 그런 이제 이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그냥 벼슬아치로서 뭐 이렇게 행세만 한 게 아니라 네. 너무나 실천적인 이 활동들이 있었던 그럼요. 거죠. 네. 바로 그 점에서는 정조대왕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다산의 그 하나의 그 과학적인 사유가 이제 주로 이제 발현된 중요한 대목이 그 동작진의 그 배다리를 놓는 배달이 나온 예, 거. 그 공사를 한 경우와 수원성 설계를 한 경우인데요. 이 두 개의 사업이 다 정조대왕의 그 수원 능행을 하는 그 길과 관련되고 또 수원에 행궁을 짓는 그 성을 축제하는 경우였는데요. 예. 근데 이 두 경우에 다 그냥 그 배다리에 대한 경험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 수학적 계산을 한 공사였어요. 그 점에서 다산이 그 합리적인 수학 서양 과학에서 그 수용된 과학 지식을 이용한 계산을 한 거죠. 말하자면 가장 경제적인 효율성을 거둔 과학의 응용이었죠. 그러니까 근대 공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물론 뭐 정조대왕이 오래 재위를 했죠. 그렇지만 예. 다산이 정조 임금을 만난 게 이제 정조로서는 그 후반기에 그렇죠. 해당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조대왕 이제 승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난의 시절이 네, 네.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척 세력도 안동김 씨 이제 득세하고 네. 수렴청정도 일어나고 뭐 그 모든 혼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이 벼슬길에서의 그 몰락 과정, 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의 몰락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산이 벼슬길에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고 아주 굉장히 깊은 신임을 받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공지되면서부터 이제 견제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예. 그 견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학에 빠졌었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견제가 돼서 그 충청도 금정역 찰방으로 좌천도 됐던 일이 있고요. 예. 또 그것 때문에 또 중앙 벼슬에서 하도 심하게 말들이 많으니까 그 황해도 곡산 부사로 이제 지방관으로 내려보냈던 일도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이게 견제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정조 임금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리가 유지가 됐던 경우죠. 예. 근데 임금이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있었어요. 예. 금정 찰방으로 내려보낼 때는 그 지역이 그 천주교도들이 충청도 내포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이 그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천주교인들 개종시키는데 다시 이제 천주교를 배교하게 하고 개종시키는데 공을 세워서 명분을 좀 쌓으라고 이제 기회를 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지방관으로 내려보낸 것도 좀 지방에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중앙 관료들 사이에서의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조 임금의 보호 정책이었다고 봐야죠. 율정별, 정약용. 초가 주막에 새벽 등잔 가물거려 꺼지려는데 일어나 새벽별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하구나. 묵묵히 마주보며 둘이서 말이 없고 목청 바꾸려 했으니 목이 메어 울음 터지네. 흑산도 아득하여 바다와 하늘 맞닿은 곳이니 그대 어쩌다가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가. 네, 율정별이라고 그 다선 선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시를 한 편 같이 감상을 했습니다. 보면 그 형제들, 다산의 형제들도 다 만만치 않은 인물이더군요. 예. 특히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 네네. 요새는 뭐 현산어보라고 불러야 된다는 네네. 이제 주장이 있는 네. 그 어류에 대한 네네. 이제 연구, 예. 뭐 저서 방대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 번역본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조사해서 쓸 수 네. 있는지 아주 예. 참 놀랐습니다. 예. 정약용 선생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500권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있고 두 분 그 형제 간의 관계도 상당히 각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시에서도 그 감정이 네. 표현되어 있는데요. 네. 그 형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그 강진의 유배 가서 그 산에 올라가지고 흑산도가 바라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항상 울고 그래서 다산의 표현에 의하면 눈이 물커졌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약전과 정약용 사이는 다산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직이주라 그랬습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벗이 자기 형이었다. 그 둘째 형 정약전이었다. 이렇게 최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들 간의 그렇죠. 교감이었군요. 예. 예. 그래서 이 다산이 표현하면 자기가 엄청난 저수를 해놓고 나서도 이 자기 아내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알아주는 분이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자기 둘째 형 정약전이신데 이 형이 이제 죽고 났으니까 이 직위주의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치 그 종자기가 죽었을 때 백아가 검은 거 줄을 끈 듯이
자기가 이 책 다 불살라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하나의 그 학문적인 정신적인 깊은 이해관계에 있었던 경우고요. 그리고 다산이 주역을 주석한 책을 그 둘째 형이 서문을 써주면서 한 그 서문 속에서 한 얘기인데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몰래 무릎이 꿇어졌다. 네. 그리고 이런 그 학문 세계를 이룬 경우는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약용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형제로 태어나서 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난 아무 유감 없다. 내가 뭐 유배 같거나 어쨌거나 아무 유감 없다. 정약용 자신도 아무리 뭐 고난을 받고 어쩌고 고생한다 그래도 예. 이런 저술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아무 유감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군요. 다산을 아주 깊이 그 이해했던 분이죠. 예, 이 구원한 정신세계를 가진 예. 그야말로 큰 존재들 간에 네. 서로를 알아본 그런 그럼요. 모습이네요. 네. 글쎄,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고난이고 네. 고통이었을 텐데 또 우리 그 후생들로 생각하면 그 18년 유배라는 게 만약에 유배를 안 갔으면 그만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은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불가능하죠. 다산 자신이 유배 가서 초기에 그 주막집 골방에 이제 처음 내려간 데가 예. 주막집이었고 뭐 예. 시끌벅적한데 예, 거기서도 그래, 그렇게 예, 공부를 하셨다고. 예,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줬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저술과 연구에 몰두하죠. 그래서 자기 말 표현에 의하면 이 팔이 마비가 돼서 글씨가 쓰기 어려운 상태, 눈이 쇠퇴해갖고 예.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자기가 집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아주 어려웠지만 이제 그 다산의 학문적인 그 역량이라는 게 워낙 그 명망이 높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진 지역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다산 초당까지 가면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 문들이 형성되는 그런 그 가르치는 역할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그 시기에 승려들과 교류도 활발했고 그것도 중요한. 예. 아니 불교 학생들과의 교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이분은 일단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네. 서학적 입장에 서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유교의 경전들 그러니까 이 고대 경전들도 같이 또 했던 예.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거기에 또 불교까지 수용을 합니까? 주목할 얘기는 그 시기에는 아주 엄격한 주자학 전통에서의 정통주의가 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 그러면 말하자면 이 정통의 한 글자라도 어긋나는 이단이라 그러면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런 경우였는데 다산은 그 이단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다산의 설명에 의하면 이단이라는 게 뭐냐? 양극단이라는 거죠. 양극단은 그 진리가 중심에 있다면, 중용이 진리라면 양극단은 중용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배척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통주의자인데 다산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포용해야 될 양극단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견해나 예. 이 세계관이 네. 배척하고 싸워야 돼서 무찌를 대상이 아니고 중심에 주변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그렇죠. 함께 포용해야 그렇죠. 돼야 될 존재. 이거는 예.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나 그럼요. 이 사상적 입장을 표하는 분들이 다 받아들여야 될 그렇죠. 자세가 예. 아닌가 싶군요. 그럼요. 예, 베트남 호치민이 네. 이제 목민심서를 머리맡에 늘 네. 뒀다는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호치민 주석이 이 정약용의 존재를 알았고 그를 늘 가까이 했다. 베트남 쪽에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호치민이 항상 다닐 때 목민심서를 그 곁에 가지고 다녔다. 예. 그만큼 말하자면 이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민심서라는 책을 구했다면 넉넉히 읽을 생각을 했겠죠. 책을 이해하고 나서 예. 감동을 받아 그런 거군요. 그랬겠죠. 네. 예, 그래서 사람이 깊이 있는 이 정신은 누구라도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구나 네. 하면서 제가 가슴이 찡하면서 네. 그 호치민 그 거처의 모습을 봤던 네. 기억이 있어서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고종임금도 조선 말기죠. 고종임금도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랑 저수를 보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신하가 없나 네.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통치자한테는 참 절실한 그 조언이 되었던 경우죠. 그렇군요. 네. 산업을 골고루 마련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임금이여 수령이며 그 산업을 골고루 마련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임금과 수령의 책임을 저버린 자다. 유교 이념의 위민 정치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또 조선 그 후기 신분제 그 변동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게 다선생이 했던 말이죠. 그렇게 뭐 다 양반 만들어 버리자. 그럼 양반이 없어지는 거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거든요. 보면 박애정신 또 그 지금 신분제 갖고 있던 모순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그분이 갖고 있던 지위를 보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다산이 이제 그 목민관이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요. 목민관이 목민관 목자라 그러죠. 예.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거냐,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 바쳐서 목민관들 다 그냥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행세하고 뭐 이렇게 그 자기들 위해서 받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그러니까 현실은 분명히 백성들이 목민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목민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봉사 못하고 자기 사복을 채우는 목민관, 이런 경우는 그 아전이나 수령에서부터 이게 그 관찰사,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죠. 예. 관찰사까지 이르기를 이게 도적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도적이 말하자면 관찰사 같은 지방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관찰사니까 예. 감사가 제일 높으니까 감사가 제일 큰 도적이다 이거죠. 네. 금 교수, 어서 와요. 이곳 다산초당에 금 교수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가꾼 정원이며 채소며 잘 봐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저들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의 평정과 여유가 찾아온답니다. 다산 선생님, 저야말로 이곳에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산 초당은 그냥 하나의 공간이 아니시오. 이곳은 선생님의 혼이, 선생님의 학문이 살아 숨쉽니다.
그런가요? 참, 그리고 금 교수 축하해요. 정년 퇴임을 했다고요. 후학을 기르느라 고생했어요. 이젠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내게도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난 아마도 정조 임금이 돌아가신 것만 한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학문에 전념할 기회를 주고 백성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한 게 바로 유배예요. 호련히 꽃을 보니 눈물이 수건 적시누나. 선생님의 식구입니다. 눈물을 안으로 삭히며 마음의 시내를 만든 건가요? 오늘 보니 금 교수, 내 평전을 쓰다 보니 내게 푹 빠진 모양이구려. 암튼 고마워요. 저라면 아마도 선생께서 살았던 시대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차분하고 단조로운 학자로서 살 수 없는 시대였죠. 서학이 몰려오고 낡은 세계가 깨져나가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땐 정말 새로웠습니다. 내가 사는 곳만의 사상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난 전통에도 새로운 조류에도 그저 이끌려 가지만은 않았어요. 난 끊임없이 비판하며 내 사유의 탑을 쌓아갔습니다. 그 사유의 탑엔 많은 문이 있겠죠. 선생님께선 열린 사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학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탑에는 사방이 문일 듯합니다. 그 탑은 아마 이곳 다산초당을 닮지 않았을까요? 사방이 트이고 바람이 놀고 가는 곳이지요. 학문을 하다가 잠시 책에서 눈을 떼면 자연이 보입니다. 제마밭이 어서 와서 날 치료해줘라 말하지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치료사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착취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백성들의 삶을 무엇이 다스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다스리는 자의 법도를 치료했죠. 새로운 과학기술 방법을 도입하고 우리의 역사와 지리를 재발견했어요. 선생님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어요. 칭찬이 자자하니 오늘 금 교수 당신에게 내가 만든 차 한 잔 대접해야겠군요. 바람과 내가 빚은 겁니다. 금 교수 아십니까? 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썼듯이 내 평생 소원은 산수에서 살면서 어질고 호탕한 어른과 더불어 세속에서 벗어나 논일며 읊조리는 것입니다. 네. 타산 선생님, 이제 당신께서 그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과 차 한잔 마시면서 토론을 벌였던 이벽 선생처럼 저도 선생님과 토론을 벌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도 싶어집니다. 궁금한데요. 금 교수, 어서 시작하지요. 토론 실컷 하고 난 후에 우리 국화꽃이 활짝 피어 내 방 창호에 그늘을 만들면 그 그림자나 감상하십시다. 삶은 가혹하지만 즐겨야 할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 교수?
다산 선생과 금장태 교수와의 대화, 가상 대화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선생님께 다산에 대한 질문을 쭉 해오는 과정에 그의 이제 업적, 그가 어떤 고민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나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움 속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 좀 녹아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의 이제 뭐 삶에 대한 풍치, 멋스러움 뭐 이런 거 감성적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정원 꾸민 것 봐도 이 정원에 대한 명료한 자기 인식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다산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다산이 정원에 아주 굉장히 깊은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다산이 이제 그 서울 살 때요, 그 명례동, 요즘 명동이죠. 명례방에 살 때 그 자기 집에 화원을 그 정원을 잘 꾸며놓고 난간을 그 대나무 왕대로 이제 난간을 둘렀어요. 정원에 난간을 이제 왕대로 둘러놓고, 그러니까 그 대나무 난간, 그 중난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 명동 그 명례동 집을 중난서옥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 중난서옥에 그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놓고 그냥 정원을 자기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꾸며놓은과 더불어 친구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시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 중난 시사, 그러니까 시인들의 모임. 계절마다 이제 그렇죠. 쭉 모여서 철 따라 했다는 꽃 필 시대. 때, 뭐 눈 올 때, 예. 그 철 따라 그렇게 그 모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원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정원과 함께 어우러진 그 하나의 그 지식인들의 지적인 운치를 함께 즐기는 거죠. 예. 이렇게 정원을 꾸며 놓으면서 항상 다산이 정원을 꾸민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정원 속에 같이 사는가, 사는 모습, 그러니까 그 속에서 노래를,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니까 피리를 불고 검은걸 하고 또 그리고 시도 짓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런 하나의 하나의 예술적인 삶, 예. 그런 그 예술적인 운치 있는 삶과 정원이 항상 어울리는 생활을 하곤 했죠. 이런 걸로 보면 다산이 결코 말하자면 그 딱딱한 경학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딱딱한 그 하나의 그 사유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풍부한 감성과 그 예술적인 운치를 가졌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코너입니다. 선생님, 뭐 많은 저서 중에서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페이지를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산의 생애와 사상은 차분하고 단조로운 학자의 그것이 아니라 격동하던 그 시대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시련의 고비를 겪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그의 몸은 장년기 18년 동안 하늘 끝의 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다산은 학문 탐구에서도 사회적 실천에서도 전통에 안주하거나 새로운 사상 조류에 휩쓸려 따라갔던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질풍노도의 격동 속에서 오직 진실을 향하여 자기 길을 찾기 위해 끝없이 지적 모험을 감행하던 불굴의 투사였다. 네, 금장태 선생님의 실천적 이론과 정약용, 이 저술에서 한 대목 읽었습니다. 다산을 얘기하면서 오늘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게 근대 정신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다산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돼야 되고 뭐 등등의 말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산은 그 시대 한계를 깨고 넘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본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지성인이에요. 그 정신도 열린 지성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서도 항상 그 시대 안에 사로잡히거나 그 시대 속에 매몰되지 말고 그 시대를 자꾸 열어가는 그런 지성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산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산은 아주 절실하게 그 시대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근심했어요. 바로 그런 자기 한 몸을 돌보는데 급급하고 자기 한 몸에 뭐 권위나 영화나 뭐 그 안락을 추구한 인물이 아니라 그 점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백성들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근심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이끌어가려는 개혁 사상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또 뭐 공부를 이제 마치신 게 아닙니다. 네. 대학에서 그냥 그럼요. 시기가 됐으니까 네. 예. 정년을 하신 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네. 다산의 면모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